오늘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나가고 있거든요. 초반에 비해서는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일단 머리를 들면서 끝나고 있긴 한데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최근 세 책에 지금 밀려 내려왔거든요. 일단은 숨고르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추세선상이 깨진 뒤에 조정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랫방향으로 이제 살짝 내리꽂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강도도 약했지만 하락 강도도 제대로 버티지를 못해서 직전 저점 근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닥을 굳이 강력하게 깨지는,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이것까지 깨지진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 상황은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계속 경제 지표들이 예전에는 안 좋으면은 금리 인상 속도 늦추는 것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했지만, 향후에는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게 주시장에는 이제 아랫방향으로 짓누르는 그런 패턴으로 이제 전환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봐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월 달에 12월, 그러니까 4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거기서 어닝 쇼크나 이런 것들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통화 정책은 아직 바뀐 게 없고요. 여기 인민은행 기준금리인데 그냥 기준금리 LPR은 그냥 유지하고 있고, 어제 오히려 이게 아니고 일본이 엔화 정책, 통화 정책 기조를 약간 강세로 돌렸거든요. 이 0.25% 전격 인상인데, 이게 얘네들은 지금 사실 기준금리는 없어요. 채권 수익률을 가지고 하거든요. 단기채하고 장기 채권의 목표 타겟, 채권의 목표 타겟 수익률을 결정해 놓고 그 타겟 수익률이 유지되도록 통화를 확대하거나 이제 국채를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기채 같은 경우는 0.1% 수준에서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10년 국채 같은 경우에는 한 0%에서 0.25 정도, 이 정도 움직이는 사이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제 0.5까지 확대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0.25 정도 올리는 형태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일본마저 장기 국채 긴축에 들어섰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보도들은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주시장이 움직였다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뭐 일본의 긴축이 글로벌에 그렇게 큰 타격,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에요. 플러스를 이제 유지하는 걸 보면 알겠죠. 그리고 채권 수익률이,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이 튀어 올라갔습니다. 지금 어제 3.7 살짝 넘었다가 장중 내려왔거든요. 내려오지 않고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말씀드렸던 3.5 바닥을 찍고 추세적으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3.8 타겟을 찍을 것 같긴 한데, 3.8 좀 넘어서 올라가는 언저리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3.9 언저리까지, 3.8 넘어가면 그때부터 매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고점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추가적으로 매집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엔화가 움직인 것 때문에 환율도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환율 움직인 걸 보면은 이게 지금 뚝 떨어졌죠. 예, 뚝 떨어졌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이제 최근 가장 방어가 잘 되는 건 위안화예요.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긴축으로 돌아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강세로 미팅 아랫방향으로 잘 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 강도가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쭉 떨어지고 있죠. 이 떨어지는 강도, 이게 달러 인덱스가 이거거든요. 캔들 차트. 예,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강세로 돌아서긴 했는데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죠. 오히려 통화 정책을 좀 완화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강도가 아랫방향으로 떨어지기가 상대적으로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비슷한 상황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보시면 이제 여기 이 언저리 라인을 기준점으로 한번 잡아보면, 이렇게 잡아보면 위에나 가장 덜 떨어졌고, 이게 이제 파운드화입니다. 영국의 파운드화가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파란 게 우리나라, 이게 유로, 여기 엔화거든요.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떠 있어요. 환율 움직임은. 엔화가 이렇게 추세가 강세가 계속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거 0.2 올린 것에 대한 반응이 좀 세게 일어날 뿐이지, 추세적인 하락 강도는 중국을 제외한 전체적인 국가들의 환율 강세에는 움직임 방향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이 환율 그러니까 통화 정책 중에 유일하게 인제 액션을 잘 안 하고 있던 완화 정책을 하고 있는 이제 중국하고 일본 중에 일본이 좀 빠져 있는 상황으로 바뀐 거고 이거 이외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 이제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심리수가 약간 개선이 CCI 같은 경우는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드렸죠. 예, 이거 유럽 속보치입니다. 속보치 CCI가 나왔는데 보시면 반등을 치고 올라오고 추세적으로. 이거 유로 통화를 쓰는 데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유럽 연합 두 개 다 바닥을 찍고 CCI 소비자 심리 지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심리 지수 중에 이제 유럽 전체는 아직 내용이 안 나왔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기업 심리 지수 12월 달께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제조업이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제조업이 전부 다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이게 패시미즘,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도 이제 감소하면서 6개월 이후에 어떤 그런 상황들이 감소하면서 상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여기 개선되고 있고요. 확연히 개선되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서비스업 서비스 제공자들은 현재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더 낫다. 무역 상황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6월 1일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이제 상승했고 다만 이제 이 건축 같은 경우에는 살짝 나빠지고 있죠. 건설업 같은 경우는 전세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주택 시장이 정점을 치고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이 좋은 상황을 보이긴 녹록치 않고 우리나라처럼 수출이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제 독일인데 독일 여기 보면 수출 관련된 기대치 제조업 쪽에서 보시면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긴 한데 강도는 약간 누그러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 심리 지수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게 강도가 나아지고 그러니까 심리 지수가 반등하고 있고 이 심리 지수 반등이 제가 그 얘기 들었죠. 심리 지수는 변동 지수이기 때문에 얘 반등이 추세적으로 어떤 경제 상황의 반등이라고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게 약간 심리 지수는 선행의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등이 경제에 선행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이 심도가 굉장히 빠르게 급락하고 반등할 때 그 효과가 명확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그냥 술술 흘러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강도가 그렇게 깊은 것도 아닙니다. 심도가.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이거는 뭐 기대치가 다른 거고 실제로 상황 자체는 그렇게 심도가 깊어지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심리 지수 터닝이 경기 사이클의 바닥을 찍고 터닝하는 거다 이렇게 인지할 수는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 데이터인데 보시면 이제 주택 착공 추세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죠. 허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택 시장이 정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계속 아랫방향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건설 시장도 안 좋고 주택 건설 시장도 안 좋고 그다음에 가격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산업 중에 건설업도 일정 부분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20% 후반대에서 3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GDP에 상당히 큰 거죠. 그런 건설업 분야는 계속 추세적으로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향을 보면 특이하게도 미국 시장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미국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미국 시장이 여기 보시면 이게 파란 게 미국 시장이에요. 이게. 여기 밑에 여기 있는 노란 게 이제 이머징 마켓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제외한 다른 선진 국가들 같은 경우가 이제 연두색인데 보시면 미국 시장 이게 얘가 지금 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OFR의 파이낸셜 스트레스 지수입니다. 이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별로 놓고 보면 역시나 이 주식시장, 이 주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변동성, 이 두 가지 시장이 좀 커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큰 흐름상의 변화는 이제 인플레이션은 잡혔다,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고, 속도는 늦춰지고 있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꼬물딱꼬물딱 나오고 있거든요. 내년도 금리 인하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인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생각을 내비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일정 부분은 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거라고 얘기들이 되고 있고 그렇게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연준은 계속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라는 얘기는 아예 발언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투자 시장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월가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준금리를 내릴 거다 안 내릴 거다는 사실 지금 판단하기는 모호한 상황이지만 월가 그렇게 얘기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지금 현재 경제 지표들이 계속 안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 안 좋아지는 것들의 상황을 연준에서 커버하려면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 말고는 커버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이제 내리는 강도가 내리는 강도? 일단 내릴 수 있으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잦아들면서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겠죠. 그 내리는 강도는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강도로 약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이 얼마나 세차게 요동치느냐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강도가 결정될 겁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0.75를 여러 번 내리다가 0.5 내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0.25로 최근에 11월 달에 반응했죠. 다음번에도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0.25로 올리게 될 겁니다. 뉴스 보도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얘기가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발생하면 그 금리 차로 인해서 그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탈할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항상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일방적인 보도예요. 일반적인 보도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일어나진 않아요. 이미 지금 봐왔죠. 금리차가 이렇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다른 글로벌의 금융시장만큼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하고 다르게 세차게 요동을 쳐대고 있다거나 혹은 환율 시장이 자금 이탈을 하게 되면 환율 시장이 요동을 치겠죠.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렇게 요동을 치고 있지는 않잖아요. 움직임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보도들이 가장 쓸데없는 보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트렌드만 방향성을 유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하고. 다만 너무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만 뭔가 상황을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격차도 너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한 번 더 올리는 정도 혹은 많이 올려봐야 0.25 한 번 더 올리는 그러니까 최종 3.75까지 가는 거 정도가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그 미국에서 그 제가 보기에는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 있는 주요 인사 중에 쓰레기 2명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응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저 개인적으로 쉬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이. 한 분이 이분입니다. 머스크. 개인적 성과나 기업의 경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인성이 잘못됐죠. 난리를 쳐대고 있고 이제 트위터 CEO 찾고 있다고 뭐 난리를 치고 있고 뭐 비상장주식 팔겠다고 막 난리를 쳐대고 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난리를 칠 걸 뭐 하려고 이 짓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생각이 짧은 사람인가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 뭔가 아주 깊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모르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상황에 이제 테슬라는 아예 아작이 나고 있죠. 지난번에 그 테슬라 트위터 CEO 그만둘까 이거 얘기할 때 잠깐 반등을 한 5% 이상 5% 정도 훅 반등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추세적으로는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오늘 보면 137달러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아래로 아예 내리꽂고 있죠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저점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내리꽂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걸렸죠. 지난번에 여기 언저리까지 내려올 거라고 테스트 받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얘가 여기서 걸릴지 잘 모르겠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테슬라의 성장성, 그 공격적인 성장성에 이게 베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최근 보도들을 보면 중국의 전기차 시장한테 그 전기차들한테 이제 치여가지고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어,
결과적으로는 테슬라의 그 성장주와 관련된 모멘텀이 깨지고 있고 성장주에 대한 그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는 전통적인 자동차 시장 안의 형태로 그 레이팅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일시적 반등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계속 좀 더 밑에 방향으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세를 계속 내리꽂는 게 아니고 반등이 있긴 하겠지만 반등 이후에 다시 추세적으로는 아랫 방향으로 더 내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성장주 대열에서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 더 있죠, 슈렉이. 여러분들이 그 슈렉이가 누군지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분입니다. 트럼프. 이분 뭐 최근에 그 가족 탈세로 유죄를 받았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의회 난입으로 기소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이 첫 기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저 기소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또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음, 그리고 누구였더라요? 누구였죠? 이번에 그 당선된 뒤에 트럼프의 대안책으로 올라오신 분이 한 분 있죠. 그분의 지지도도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는 버리는 카드로 정치에서 버리는 카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진퇴양난에 몰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